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한 명이 발견됐지만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야간 수색과 구조 작업까지 펼쳐졌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식당 등의 밤 9시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하고 사적 모임 인원은 6명까지로 늘리는 거리 두기가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와 다가오는 설 연휴를 고려한 것으로 정부가 오늘 확정된 조치를 발표합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경제와 금융을 넘어선 전례 없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도 쿠바에 군사 인프라를 배치할 수 있다고 맞서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과 서방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평년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나흘째 실종자 구조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실종자 6명 가운데 1명이 지하 1층에서 발견이 됐는데 지난 밤에는 사고 후 처음으로 야간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잔해물이 워낙 많아서 인력만으로는 힘든 만큼 장비들이 들어가도록 이 통로를 만드는 작업에 주력은 했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다른 초대형 크레인이 오늘 아침까지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현장 작업자들이 잔해물을 옮깁니다. 집게차는 철거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들을 트럭에 옮겨 담습니다. 모두 공사장 진입로를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사고 이후 사흘 만에 이뤄진 야간 작업입니다. 장비 진입을 위한 1차 통로는 만들어놨지만 추가 잔해물을 없애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기울어진 채 건물에 붙어있는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게 일단 급선무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에 4대밖에 없는 1,200톤 규모의 초대형 크레인이 동원됩니다. 어젯밤과 오늘 아침까지 초대형 크레인이 분리된 상태로 모두 도착하면 오후부터 조립을 시작한다는 게 구조당국의 계획입니다. 구조당국은 또 낙하물 방지망 설치와 무인 굴착기 투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의 원칙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도 빨리 구조를 하고 생사를 확인했으면 좋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또 희생되는 건 원치 않는다. 소방대원이라든지. 어제 오전 아파트 지하 1층 난간에서 실종자가 발견됐지만 위에 쌓인 잔해물로 구조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조대원이 실종자를 눈으로 확인했지만 생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구조견 등이 특이 신호를 보내도 잔해물 때문에 추가 붕괴 위험이 커서 구조대원 투입이 어렵다는 게 구조당국의 설명입니다. 구조당국은 일단 드론, 음향 탐지기, 열 화상 장비 등을 동원해 정밀한 수색 작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아파트가 붕괴되기 10분 전 옥상 작업자가 찍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거푸집이 틀어지고 콘크리트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붕괴 원인을 밝혀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혜선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신축 아파트가 무너진 건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입니다. 붕괴 10분 전쯤 해당 아파트의 39층 옥상입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바닥에 깔려있는 콘크리트는 물이 흥건합니다. 중간이 움푹 꺼져 있습니다. 콘크리트 사이에 거푸집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거푸집에서 갑자기 투둑 소리가 납니다. 작업자들이 다급하게 중국어로 상황을 말합니다. 그 사이 콘크리트는 점점 내려앉고 거푸집도 점점 기울어집니다. 영상을 찍는 사람도 계속해서 탄식을 내뱉습니다. 무전기로 다급한 말소리도 들립니다. 모두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상황입니다. 영상을 찍은 작업자는 큰 소리가 나자 직원들을 대피시키고 자신도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팍 하는 소리를 거기서 보니까 좀 이상하니까 대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27층에서 또다시 큰 소리가 났다고도 합니다. 타고 내려오는 와중에 이렇게까지 27층에서 무당 작사니까 아이고 이거 근무를 모르니까 그때부터 뛰어갖고 정신이 없었다. 수십 층을 내려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고도 합니다.
자기가 사냐 측정하고 내려와야 계단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되겠어요? 자기도 내려와서 주저앉아부터 안 돼. 당시 현장에 있던 노동자는 7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는 거푸집이 갈라진 이유는 콘크리트를 무리하게 부어 넣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콘크리트 타설하는 이 하중 자체가 굉장히 컸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고, 이 타설 하중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슬래브 바닥판 자체가 이 하중을 받치지 못해서 현재 건물이 붕괴된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경찰은 해당 현장 공사 관련 업체 3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 업체 관계자도 조사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정부가 현 거리두기 정책을 3주 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설 연휴를 감안해서 현재 4명인 사적 모임 인원은 6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최종 방안을 발표합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2명 늘어날 전망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밤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곧바로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설 연휴가 낀 다음 달 6일까지 3주 동안 이어질 예정입니다. 모임 허용 인원을 6명으로 늘리는 것 외에 나머지 방역 조치는 현 수준을 유지한 겁니다. 설 연휴 이동량이 급증하고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겁니다. 모임 인원을 6명으로 늘린 건 설 연휴엔 현재의 4인 인원 제한을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거리두기 조치를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오미크론 대책도 발표합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는 391명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미국발 확진자만 265명이었는데 50명 가까이는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전자박람회 CES 참석자입니다. 최근 미국 내 오미크론 검출률이 98.3%에 이르는 만큼 대부분 오미크론 감염자로 추정됩니다. 때문에 정부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도 나오는 가운데 철도 승차권을 창측 좌석만 판매하는 등의 대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새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하면서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새해 첫 추경 편성을 공식화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이 기다려온 화이자의 먹는 약이 어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처방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진료하고 또 약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 박민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아프거나 불편하신 데 특별하게 있었을까요? 열이 몇 도 나왔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물 좀 충분히 잘 드시고요. 지금까지 재택치료는 이렇게 하루 2번씩 환자 상태를 보는 게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환자가 급증했을 때는 의료진 1명이 환자를 100명씩 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치료제 처방 없이 전화로 묻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화이자의 먹는 약 팍스로비드 2만 1,000명분이 오늘부터 처방됩니다. 약이 입고가 됐고요. 재택을 하시는 환자분들은 처방을 하면 보건소에서 그 약국 통해서 배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약 대상은 65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로 한정되지만 조만간 늘어날 전망입니다. 투약 상황들을 봐가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 약이 사용될 수 있도록 투약 대상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주면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되고 환자도 급증할 걸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약 배송 외에도 확진자 가족이 자동차로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오는 방식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확진자가 직접 병원에 가는 외래 진료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나 격리자가 차를 몰고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앰뷸런스를 불러서 오는 시스템으로는 뭐 어떻게 환자를 많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데. 플라스틱 벽 사이로 진료를 보고 약 처방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외래 진료 센터는 서울 6곳 등 전국에 38곳입니다.
정부는 외래 진료센터를 40곳가량 더 늘릴 계획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의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러시아에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거대한 후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고 전쟁의 북소리가 들린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러시아도 서방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쿠바에 군사 인프라를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Russia that there will be massive consequences if it engages in this aggression. My strong hope is that Russia will take the path of diplomacy and dialogue. We're prepared to do that. We're leaning in to do that, but we're prepared if they don't.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we're looking at shoring up even more the defenses of Ukraine if necessary, as well as NATO's defenses. 마이클 카펜더 유럽 안보협력기구 미국 대사의 발언은 수위가 더 높았습니다. 카펜더 대사는 현재 유럽의 안보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전쟁의 북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러시아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협상을 진행했고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나토와 러시아 간 회담이 열렸지만 두 차례 모두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1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러시아와 유럽 안보협력기구 간 협상이 열린 이후 분위기가 더 험악해졌습니다. Нам уже отступать некуда. Мы уже видим, что дальше будут применяться другие меры, другие приемы в отношении оппонентов, если они не учтут, в конце концов, наши требования и наши потребности. 러시아는 협상이 실패할 경우 쿠바나 베네수엘라에 군사 인프라를 배치하는 것과 같은 조처를 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1962년 옛 소련이 쿠바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고 미국을 겨냥하는 핵미사일을 배치하려던 냉전 시절을 연상시키는 발언입니다. 당시 미국은 쿠바를 침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소련이 미사일을 철수하기로 타협하면서 극적 타협이 이뤄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추위가 매섭습니다. 서울이 영하 11도, 철원 영하 18도, 광주는 영하 5도까지 기온이 떨어졌는데요. 강추위는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풀리겠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0도, 광주 4도, 부산은 7도까지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중부지방에 오후부터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 동안 추위가 주춤하다가 다음 주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인터넷 매체 기자와 했다는 7시간 통화 녹취가 방송되지 못하게 해달라고 국민의힘이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요. 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공작이라면서 녹취 보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언론 통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가 MBC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인터넷 매체 기자와 대화한 7시간 통화 녹취가 방송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사적 대화를 몰래 불법 녹음해서 그 파일을 입수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서 방송하면 당연히 이거는 선거 개입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해당 방송 보도가 선거법을 위반하진 않는지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논란이 된 통화를 녹취한 서울의 소리 기자 이모 씨를 그제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추가 조치에 들어간 겁니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녹취를 그대로 틀지 않고 굉장히 악의적으로 묘사를 할 것 같아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의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 진영에서는 여론이 악화될 것이 딱 보이니까 바로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슈를 터뜨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후보가 그의 형수와 통화한 녹취록을 다시 언급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선관위에서도 이재명 후보자의 형수에 대한 욕설을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틀지 않으면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고. 이재명 후보자의 형수 욕설을 동일 시간 동안 같이 틀어야 됩니다. 여권에선 후보 배우자 검증의 일환이라며 언론 통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증하는 언론사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것을 자체를 마치
공작인 듯하게 몰아붙여서 못하게 막으려는 정치 세력의 문제인가는 확인해 봐야 될. 서울 서부지법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신문을 오늘 오전 11시에 엽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펴고 있는 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사람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입니다. 국가수 부검을 바탕으로 심장 질환 때문에 숨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했는데요. 정치권의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권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55살 이모 씨가 머물던 모텔의 CCTV 영상입니다. 오전 9시쯤 파란색 점퍼를 입은 이 씨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마스크를 챙기지 않은 것을 알고 다시 방에 다녀옵니다. 그리고 1시간 45분쯤 지나 흰색 비닐봉투를 들고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습을 끝으로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1일 밤까지 이 씨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찾아온 사람도 없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씨가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어제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심장이 정상보다 2배 가까이 커져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고령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장질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감식에서도 특이할 만한 외상이나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수는 더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과 조직, 약물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C 권민재입니다. 네, 대선 후보가 일정을 멈추고 연락을 끊으면서 혼란에 빠진 정의당 소식도 보겠습니다. 지지율 때문에 숙고를 하고 있는 심상정 후보가 너무 오랜 시간 고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성찰의 의미로 선대위 해체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심상정 후보의 자택 앞은 하루 종일 적막했습니다. 응원 문구가 담긴 꽃바구니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심 후보는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뒤 외부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후보와 연락이 닿지 않자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른 아침부터 의원실을 찾았습니다. 후보가 연락이 안 돼서 혹시나 의원실에는 후보하고 소통이 되고 있는지 좀 파악하러 왔는데 의원실 역시도 현재 후보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정의당은 긴급 회의 끝에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모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여영국 대표는 대선 승리를 위한 성찰과 의지의 표현이라며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는 심 후보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주변 관계자들에 따르면 심상정 후보는 답보 상태인 지지율 때문에 최근 부쩍 고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선 지지율 2.2%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와 비슷했습니다. 심 후보는 한 토론회에서 답답하다, 성찰하겠다는 심정을 여러 번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믿음을 드리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답하고 또 많은 고민이 됩니다. 절실함이 잘 전달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저희 더 성찰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정의당 관계자는 숙고의 시간이 끝나면 후보가 직접 국민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네, 그 밖에 각 분야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설 연휴 전에 양자 TV 토론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3자 구도를 양자 구도로 바꾸려는 거대 양당의 정치 거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오늘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방침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가 지난해 거친 세금이 예상보다 늘 거라고 발표한 데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2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회의가 어제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모여 지방자치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앞으로 매 분기마다 개최됩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이 유럽연합에서 승인되지 못했습니다. 승인이 꼭 필요했던 유럽에서 이런 결정이 나오면서 무산 수순을 밟게 됐는데 정부는 대우조선의 민간 주인을 찾는 방안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카카오페이 상장 후 대표와 임원들이 한 달 만에 주식을 매각해서 논란이 이어졌었는데요. 카카오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계열사 상장 후 최고 경영자는 2년 동안, 그 밖의 임원은 1년 동안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연말정산이 이제 시작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내일 개통이 되는데요. 올해는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처음 시행이 됩니다.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간편 인증으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의 한 고가도로에서 화물차 2대와 오토바이 2대, 승용차 1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화물차 운전자 2명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기도 부천 일대에서 정당 현수막 8개를 잇따라 훼손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민주당 현수막 5개와 국민의힘 현수막 3개를 커터칼로 찢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현수막이 걸려 있어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 조롱성 군 위문 편지가 논란이 되면서 미성년자에게 위문 편지를 강요하는 행위를 멈춰달라는 서울시 교육청 청원 글 동의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교육청 답변 기준인 1만 명을 훌쩍 넘어가면서 조만간 교육청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동요 아기 상어 영상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100억 건을 넘긴 건데요. 100억 건 돌파는 세계 최초로 나온 기록입니다. 숫자로만 따지면 세계 모든 인구가 이 영상을 한 번씩은 본 셈이 됩니다.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 축제가 코로나로 취소되면서 축제용으로 쓰지 못하게 된 산천어를 화천군이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판매에 나섰습니다. 설날 선물용으로 홍보를 하고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새로 지어진 세종예술의 전당이 한국문화공간상을 받았습니다. 공연장 부분에서 수상을 한 이곳은 오는 3월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지난해 2차례 올려서 연 1%까지 올랐고 추가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0.25%포인트 올라서 연 1.25%가 되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200여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이 오늘 검찰에 넘겨집니다. 주식을 사고 판 금액이 1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가족과 회사 관계자의 공모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흘 전 추락사고로 숨진 F-5E 전투기 조종사 심정민 소령의 연결식이 오늘 열립니다. 추락 당시 민가에 떨어지는 걸 피하려고 비상 탈출을 하지 않고 조종관을 끝까지 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7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반정부 시위로 현지에 발이 묶였었던 아시아나항공 승객과 승무원들이 어젯밤에 모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현재 갔던 게 지난 5일이니까요. 8일 만에 돌아오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국제공항을 출발한 여객기는 어젯밤 10시 3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등 47명이 무사히 도착을 했는데요. 앞서 지난 5일 현지에 도착한 여객기는 다음 날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반정부 시위대가 공항을 점거하면서 발이 묶이게 됐습니다. 외교당국의 도움을 받아 숙소로 대피했는데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호등 상태고 밖에서부터 문을 다 걸어 잠궜고요. 총소리는 한 5일 정도까지 계속 났어요. 호텔 바로 앞에서 영사님이 이제 애들도 총 맞아 죽고 외국인도 총 맞아 죽고 기자분도 총 맞아 죽고. 정부는 카자흐스탄 당국의 협조를 요청하고 호텔 내에 지원반을 꾸려서 지원했는데 이 카자흐스탄 정부가 공항 운영을 재개하면서 정상화 당일 곧바로 귀국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개인의 권리 그리고 국가의 방역 조치 사이의 논란은 우리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에 대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온 게 있다고요?
네, 로이터와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민간 사업장 종사자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미국 직업안전보건청은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사자 모두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고 마스크도 써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기업에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까지 담겼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으로 이번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이 대법원은 다만 이 의료시설 종사자, 병원과 요양원 등이 포함되는데 이곳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밤사이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이게 지금 가장 큰 관심사인데 관련해서 연준 부의장 지명자가 한 말이 있죠. 네, 미국 상원 금융위 인준청문회에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레이널 브레이너드 미국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지명자는 인플레이션 차단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2%로 끌어내리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이르면 3월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브레이너드 지명자는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인물로 그동안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청문회에서 통화 긴축에 방점을 두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나스닥은 기술주 매도세 영향으로 2.51% 떨어졌고 다우지수 역시 0.49% 빠졌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난해 해킹한 가상화폐 규모가 4억 달러에 달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나왔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은 4,68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건데요. 미국 블록체인 분석업체가 밝혔습니다. 다양한 가상화폐를 해킹해서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을 이용해서 고도화된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은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인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군 정찰 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라자루스 그룹이 해킹을 주도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도성입니다. 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수입 물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8%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이 수입 물가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해외 상황이 우리 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금리 조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급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장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를 앞둔 소비자들은 껑충 뛴 물가에 한숨을 내쉽니다. 양도 줄고 한 2배 정도 올랐다고 생각해요. 감자 같은 경우는. 감자, 고구마. 거의 2배 이상 올랐다니까 쉽게 손이 많이 안 가요. 예전에 한 만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돈에 맞추자니 많이 줄여야 되고 명절 앞두고 지금 고민이 큽니다. 그래서. 크게 오른 가격은 상인들에게도 달갑지 않습니다. 명절이 제일 많이 먹는 게 LA 갈비나 국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만 물어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물가가 17.6% 뛰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광산품 45%, 농수산품 20.2%, 석탄 및 석유 제품은 58.6% 오르면서 안 오른 품목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미국산 소고기는 지난해 이맘때엔 2만 원으로 한 근 넘게 살 수 있었는데 가격이 크게 올라 지금은 이만큼 빠져 한 근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직장인이 매일 즐겨 마시는 커피값도 올랐습니다. 스타벅스는 어제부터 기존 4,100원이던 커피값을 4,50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러자 기존 가격으로 음료를 살 수 있는 기프티콘을 사재기하는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생필품 가격도 올랐습니다. 치약, 세제, 섬유 유연제, 생리대 같은 생필품 가격도 올랐습니다. 생산용품 원료의 국제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는 게 생산업체들의 설명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선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은 해외 공급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급 대책이 같이 나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설 연휴 전에 양자 TV 토론을 열기로 합의를 하면서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공개, 그리고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 등이 이 각 후보들의 돌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지율 부진을 보인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또 칩거에 들어가 있는데요. 정치권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자 TV 토론 얘기부터 해볼 텐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이제 설 연휴 전에 다른 거 말고 양자 토론을 하자. 그리고 모든 현안을 다루자. 이렇게 빠르게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 대선 역사상 그러니까 법정 토론 이외에 지금 1대1 토론하는 건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일단 후보를 판정하는 데는 판단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법정 토론 기준으로는 지금 국민의당 그리고 또 이 그 정의당 후보도 지금 대상이 되는데 왜 그럼 그 두 정당만 빠졌느냐? 결국은 지금 1대1 양자 토론을 지금 그러니까 거대 정당인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만 지금 대상이 됐는데 일단 거대 정당이 정치적 짬짬이를 통해서 정치적 약자인 이 지금 국민의당 또 정의당 후보를 배제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상당히 정치적 형평성에서의 논란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그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합의된 네 가지가 이제 설 연휴 전에 양자 TV 토론을 하자. 그리고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하자고 그랬고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자고 그랬고요. 이외에 추가 토론 협상도 이제 계속 진행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사실 지금 구도가 양자 구도에서 3자 구도로 넘어갔다라는 보도들이 이제 많이 나왔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이제 여론조사도 많이 나와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불만을 제기할 만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뭐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정치적인 불만을 넘어서 아마 법적 조치까지도 아마 강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사실 이렇게 1대1 양자 토론을 합의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서로 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여당 후보 한 명, 야당의 다수 후보들 1대 다대의 구도보다는 상당히 1대1 토론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가장 강력한 정치적 상대라고 생각하는 후보가 지금 윤석열 후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게 오롯이 집중을 해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지금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를 견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사실 이재명 후보에게 맞서는 이 지금 야권의 유일 후보라는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당히 어물렸기 때문에 상당히 두 사람이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서로 정치적인 목적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 동상이몽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윤석열 후보는 사실 이제 최근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양자 토론에 있어서 좀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이재명 후보는 반면에 상당히 이제 적극적이었고 말이죠. 두 후보가 만약에 이제 토론을 펼치게 된다면 어떨까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올까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토론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세 번의 자치단체장을 통해서 쌓은 행정 경험에 바탕한 정책적 우월성이 뛰어나다는 판단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상당히 그러니까 언변의 논리가 탄탄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이 지금 정치 경험이 없는 윤석열 후보를 상당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일종의 그 윤석열 후보의 마실수라든지 그리고 상당히 그러니까 준비가 없다는 부분들을 아마 부각시켜서 아마 이 사실 대비되는 효과를 아마 갖고 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는 반면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호기인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수사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말이 지금 오락가락한다. 예를 들면 지금 기본소득세라든지 뭐 국토보유세라든지 전국민 재난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일종의 하자 있는 후보, 그 믿을 수 없는 후보라는 부분을 아마 드러내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좀 다른 주제인데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이제 7시간 녹음 파일이 지금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기자하고 이제 김건희 씨가 같이 통화한 7시간의 통화 녹취라는 건데 MBC가 이걸 이제 보도를 준비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법원 심리가 열리고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일단 그 지금 이 기자가 그 취재 형식으로 아마 대화를 했던 내용인데 네.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취재의 형식과 그리고 또 그 담긴 내용이 어떤 것이냐가 아마 중요한 아마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네. 들면 지금 이 서울의 소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취재 과정이었다는 주장과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다시피 이 지금 뭔가 도움을 줄 듯이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한 사적인 아마 은밀한 대화다. 이렇게 지금 양측의 그 공방이 지금 붙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형식 자체가 진짜 이 취재에 맞는 네. 그러한 형태인가.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 지금 담긴 내용 자체가 이 공직 후보를 판단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나름대로의 이 기준이 될 만한 네. 공익적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은 특정 정파를 유불리에 상당히 관여할 수 있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법적 알겠습니다. 심사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제보자가 사망한 것도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부검 결과 심장 질환에 따른 대동맥 박리 파열로 보인다라는 네. 이제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권에서는 여전히 데스노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말이죠.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망하신 분의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인이 그러니까 지병으로 인한 돌연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의 정치적인 공세 자체에 대해서 발끈할 만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지금 야권의 입장에서는 왜 그러면 이 그 사망하신 분이 이렇게 갑자기 돌연사하게 됐을까? 거기는 일종의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침대 수사로 인해서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이 컸던 것이 아닐까 이런 식의 공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사안 자체가 이재명 후보의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자체가 국민적 의구심으로 커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검찰이 빨리 수사를 진행을 해서 이 지금 선거 전에 결론을 내놔야 된다. 그래서 이 그 유권자들이 판단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정의당 얘기는 짧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심상정 후보가 대선 일정 모두 지금 중단을 한 상태고 선관위 그 선대위가 정의당 선대위는 총사퇴를 한 상태입니다. 네. 심상정 후보의 그 공식 입장은 지금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 말이죠. 아직 안 나왔는데요. 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특히 지금 허경영 후보에게조차도 밀리는 그런 일부의 여론조사에 네네. 상당히 아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정의당이 정치적인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아마 이 지금 위기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야기하다시피 뭐 지금 후보를 뭐 사퇴한다든지 뭐 민주당의 단일화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이 상황을 돌파해내려고 하는 하나 일종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 중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입장이 나오겠죠. 네. 차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고 있는 강추위는 낮부터 조금씩 풀리겠습니다. 아침에 영하 11도까지 떨어졌던 서울 기온은 낮에는 0도가 예상되고 광주 4도, 부산 7도 등으로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올라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중부지방에 비나 눈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 초부터는 한파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의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